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제3과목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3과목 금융상품 및 요 직무윤리라 썼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요 금융상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입니다. 근데 금융상품 분석에서 시험에 15문항이 나오고요. 영업실무 및 요 직무윤리에서 시험에 1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3과목은 총 통틀어 25문제, 즉 25문항이 출제됩니다. 25문항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죠? 25% 나오는 거죠. 자, 상당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면서 좀 이 부분은 수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맞춰야 돼요. 자, 보면, 자, 1번에 금융상품 분석 및 투자 전략, 요 파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 1장을 잡았고요. 요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를 제 2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분류상 특수은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두었습니다. 자, 밑에 해설을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체계는 총 7가지로 분류합니다.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보면은 이 총 7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7가지 분류상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죠. 그 다음 은행, 그 다음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종금사죠. 그 다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 다음 우체국 예금, 그 다음 정권투자회사, 보험회사, 정권금융회사, 금융보조기관, 이렇게 해서 총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그럼 요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에 비금융예금 지급기관, 요게 해서 5개.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은행 6개, 중앙은행 7개에서 7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요 나와 있는 요 한국은행 있죠? 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만 거래합니다. 기관과만 거래합니다. 기관과만 거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국은행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 수입은 없습니다. 금융기관과만 거래한다 보면 됩니다. 일반 대중하고는 거래가 없다. 물론 이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법이죠. 그 다음에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일반 은행과 요 일반 은행은 은행법입니다. 은행법. 그 다음 일반 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보완해 주려고 만든 것이 이 특수은행이죠. 이는 특별법이에요. 은행법이 아닙니다. 특별법으로 보완해 주고 있죠. 자, 보고요. 근데 사실은 특수은행은 제가 몇 가지 좀 썼지만은 봐두시는데, 특수은행에 보면 우리가 위아래 보면 한국산업은행은 개발금융,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 농수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중앙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요 중앙은행과 은행, 요걸 묶어서 우리는 보통 제1금융권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이것은 일반 은행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특히 말하는 우리 시티뱅크라든지 그죠? 한국시티은행 이런 것들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은행에 보면 앞에 보면 우리가 요 한국산업은행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요 농협 그죠? 그 다음 수산업협동조합이 중앙에 있죠. 중앙에는 요는 특수은행이에요. 은행의 특수은행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신협이나 농수협 단위조합 있죠. 단위조합 이것은 이거는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법에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은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은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에는 은행이 맞지만 농수협 단위조합은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신용협동기구입니다. 주로 보통 신용협동기구는 주로 보통 우리가 조합원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자가 나오면 이거는 신용협동기구다 보면 돼요.
자, 보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 지급기관에는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이 아닌 것은 우리가 종금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용협동기구, 그 다음 우체국 예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봐보죠. 1번. 그래서 요 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만 좀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분류상 특수은행으로 볼 수 없는 거 해놨습니다. 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이는 일반은행이에요. 특수은행이 아닙니다. 이는 특별법이 아니에요. 이는 은행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은행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중소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 밑에 보면 한국산업은행, 그 다음 농수협중앙회는 어디 들어가죠? 이는 특별법이 맞습니다. 주로 보통 특별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2번. 그래서 1번에 좀 별표 쳐넣으시고 한번 구분해 주세요. 자, 2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법적으로 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은행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한국은행법과 일반법, 특별법에 의해서 은행이 아닌 걸 고르래 말이죠. 자, 주로 제2금융구이겠네요. 그래서 특히 보면은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요 은행자 들어간 거겠죠. 상호저축은행. 요 좀 봐놓으세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시험 놓으면은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농수협 단위조합이 나오겠죠. 농수협 단위조합이 나오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은행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호저축은행도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은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신협도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 하면 여러분들 은행이라 생각하는 자체가 들어가는 것들을 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이나 농협, 수협, 단위조합을 주로 열 것입니다. 요 중앙은행이나 은행에 의한, 일반은행에 의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아닌 거 골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일반은행이죠. 1항에. 그 다음에 농협, 협동조합, 중앙에는 이는 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특수은행이죠. 한국산업은행도 특수은행이죠. 다음, 3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은행과, 자, 예금은행이 일반은행이에요. 한국은행과 일반은행을 예금은행이다 쓰기도 합니다. 및 특수은행은 통화 금융기관으로서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 어디 들어가죠? 특수은행이죠. 한국산업은행은 주로 개발금융기관을 씁니다. 개발. 은행 기능보다는 은행 기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개발금융기관이며 장기시설 자금을 공급하는 특수은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호저축은행은 영세 소득자의 저축정대와 금융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합은 나왔죠. 조합이 놓으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조합이 놓으면 이거는요, 신용협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틀렸죠. 자, 이는 주로 우리가 보통 이 지역의 서민금융, 주로 서민금융을 위한 것들은 상호저축은행이 맞습니다. 근데 혹시 조합을 짜가 놓으면 이는 뭐다? 이는 신용협동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틀렸고요. 신용협동기구는 해야 되겠죠. 다음,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그 다음 정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정권의 매매를 중지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건 아주 금융투자회사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받으시고. 자, 네 번째.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모두 묶은 것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자, 또 박스가 있네요. 은행의 예금 상품.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정리를 해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요구불예금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만기가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예금하고 수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주로 기업간이죠. 당좌예금. 이런 것을 보통 예금자가 요구를 하면은 즉시 지불해줘야 될 예금입니다. 요 불자는 지불 불자죠. 예금자가 요구하면 바로 즉시 지불해줘야 될 예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요구불예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과 한 개 더 저축성 예금으로 나눠지는데 이 저축성입니다. 여기 보면 또 확정금리가 있고 실세금리가 있어요.
확정금리로 결정되는 것은 입출금식. 이거는 자유로운 입출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입출금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 저축예금하고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자유로운 입출금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립식은 꼬박꼬박 적금 들듯이 꼬박꼬박 뭡니까?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해가지고 나중에 만기에 찾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은 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적금하고 부금은 비슷한 말입니다. 적금, 부금은 유사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달 다이어리 넣는 것은 주로 부금이라 하죠. 부금. 유사하다 보면 됩니다. 유사한 표현이다. 그래서 쌓아가는 거니까 이 적립식은 적자가 쌓아가는 거죠. 모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적금, 그 다음에 저축자들, 저축도 쌓아가는 거죠. 쌓을 적자. 부금자들하는 것은 적립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치식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미리 넣어두는 겁니다. 넣어두고 보통 뒤에 일정 시점 후에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하면 지금 내가 은행에 1억을 입금시켜 둔 다음 나중에 5년 뒤에 찾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거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치식을 같은 말로 애치식이다 쓰게 돼요. 애치식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예금자가 붙으면 주로 예금자가 붙으면 전기자 들어가면서 기간 딱 일정 기간 후에 찾는 거니까 예금자가 붙으면 주로는 거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양도성 예금정서, 그 다음 표지어음, 그 다음 환매조건부 예금 있죠. 저축 있죠. 저축 같은 거,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거, 그 다음 금융채나 후순위채. 요 자체는 나중에 뒤에도 자세히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 자체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걸 골격만 잡아 놓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뒤에 다 할 겁니다. 자, 한번 받으시죠. 자, 보통 우리가 보면 이미 잘 알다시피 CD 금리를 뭐라 불러요? 이걸 양도성 예금정서라 부르죠. 양도성 예금정서. 요것은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주로 보통 무기명 할인식이고 표지음은 음 등이 기업체에서 할인하여 사둔 요 음을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음으로 발행하는 거죠. 이걸 표지음. 이때 여기 나와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은 지금 이 채권을 나중에 발행자가 다시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금액으로 매도할 권리를 다시 부여한 채권이죠. 그 다음 금융채, 그 다음 후순위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죠. 그러면 실세금리 4번,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받기 때문에 주로 보통 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들은 거의 원금이 보장됩니다. 자, 요거네요. 골라라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양도성 예금정서 들어가겠네요. 기억 들어가고, 그 다음 표지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그 다음 환매조건부 채권 들어가겠죠. RP. 그 다음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이잖아요. 이거는 수시로 그냥 언제든지 입출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MABTA. 요 수시, 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은, 리얼은, 이거는 실세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 중 입출금식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제외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리언,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실세금리에 관계된 것이니까 답은 3항이 되겠죠. 3항. 답 5번. 다음 중 수시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으로만 묶인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시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관계된 것들은 입출금식으로 고르면 되겠네요. 입출금식으로 고르면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저축예금이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죠.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근데 정기예금하고 주택청약예금은 예금자가 붙었죠. 정기예금. 요거는 어디에 관계된다? 이는 거치식 또는 애치식이죠. 거치식 또는 애치식. 그 다음에 주택청약 저축. 그 다음 또 보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거는 돈을 갖다 착착착 모아가는 거니까 적금자가 붙거나 저축자가 붙거나 부금자가 붙는 것은 즉 쌓아가는 거니까 이는 적립식이죠. 그래서 3항은 적립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정서인 CD와
그 다음, 환매 조건부 채권인, RP는 실세금리죠. 실세금리. 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다음 보기는, 주택 청약 관련 상품인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쭉 나왔네요. 부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종류 나와 있네요.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자, 주택 청약 관련 입주자 저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입주자 저축 자체는 한 번씩 보면은 이 다른 시험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만 좀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주택 청약 관련 주택 청약 관련 자, 입주자 저축이에요. 자, 저축인데 그럼 집 살 때 이 집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받으려고 청약과 관련해서 주택을 청약을 1순위로 받기 위해서 입주할 자가 저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청약 종합저축이 있고 주택, 자, 앞에 다 주택이 붙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저축, 주택 청약예금, 주택 청약부금인데 그냥 제가 주택은 다 앞에 제외시켰습니다. 자, 청약 종합저축. 이 청약 종합저축은 이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 청약저축. 청약저축. 그 다음 청약예금. 예금. 그 다음 청약부금이 있어요. 부금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저축자가 들어가서는 주로 제가 앞에 얘기했죠. 저축 들어가서 주로 이거는 적립식이죠. 적립식. 자, 매달 모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입 제한을 보면 특히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것. 연령 제한 없이 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것은 뭐다? 이거는 청약 종합저축이에요. 근데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요. 세대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가 만 20세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칭됐죠? 그래서 자, 이는 만 19세 이상이면 다 가능한 것은 주택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입니다. 그래서 이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개인이면 되는, 법인은 안 되고 개인은 가능합니다. 요 두 가지는 주택이 있는 사람,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가능해요. 자,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시험에 혹시 연령 제한, 자격 제한이 없는 것 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주택 종합 저축이 됩니다. 저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대상주택은 창을 봐놓으시고 이 저축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면 앞에 제가 이 예금자가 붙는 거 있죠? 예금자가 붙고 있는 것은 제가 뭐라 불렀죠? 예금자가 붙고 있는 것만큼은 이거는 이어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거치식이 됐습니다. 거치식. 예금자가 붙는 것은 거치식입니다. 거치식 같은 말로 우리 예치를 합니다. 일시불 예치.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 한 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금자가 들어가는 것은 거치식이고 저축자가 들어가거나 부금자가 들어가는 것은 제가 모두 어디에 들어가는 데였습니까? 이는 적립식이 됐죠. 그 적립식. 그래서 이는 적립식이 들어갑니다. 적립식, 이것도 적립식입니다.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돈을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넣는다 말이죠. 적립식이다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한번 넣죠. 자, 시험에 이 중에 거치식인 것은 뭐다? 거치식이나 예치식은 뭐다? 청약 예금 자가 들어가는 것만 거치식이다. 나머지는 적립식이다.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면 자, 시급기간 이거 놔두시고 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내려가시면 자, 소득공제를 보면 요 두 가지, 요 위에 앞에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납입금액의 40%. 납입금액의 40%. 40%.
뭐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단 이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세대주만 소득공제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없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가 또 중요한데, 이 예금자 보호를 보면 요 두 가지는 예금자 보호 기능이 없어요. 이는 예금자, 이는 비보호예요. 비보호. 이는 보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주택 기금으로 별도 관리를 해줍니다. 예금자 비보호지만 국민주택 기금으로 이거는 별도 보호를 해줘요. 또 보호를 예금자 비보호 대상이지만 이는 국민주택 기금으로 별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우리가 예금자 보호 비보는 뒤에 또 하겠지만은 예금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거죠. 자, 한번 받으시고요. 자, 이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볼 때 요 부분하고, 자, 소득공제 혜택이 일단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있다는 것. 근데 예금과 부금은 없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 대상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예금자 일단 보호 대상이라는 것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좀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에 전국을 대상 지역으로 하며 연령이나 자격 제한이 없다 나왔죠. 그럼 이거는 볼 필요 없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겠네요. 그 다음 거치식 나왔습니다. 거치식이나 애지식은 이는 일정 금액을 일시에 애치해 둔 다음 5년 뒤에 3 뒤에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애치, 거치 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예금자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청약 예금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은 뭐다? 청약 종합저축과 주택 청약 저축이죠. 자, 그런데 주택 청약 예금과 주택 청약 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주택 청약 예금과 주택 청약 부금이죠. 자, 그럼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주택 청약 저축은 예금자 비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주택 청약 예금은 되죠. 주택 청약 부금이겠죠. 그래서 주택 청약 저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6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 정도는 좀 별표를 쳐놓고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 홍보 차원에서 한번 시험 내는 겁니다. 다음 7번 주택 청약 저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민주택과 민연주택 모두가 대상이 되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 미성년자도 1인 1계좌로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항상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주택 청약 이 예금 상품이, 저축 상품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했던 이런 가입자의 통장을, 이 사람의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통장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영주택을 결정할 때 주택 규모의 결정은 통장 가입을 할 때 결정해야 한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보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있죠. 볼 때, 자, 지금 현재 이 주택 규모를 결정합니다. 주택 규모 결정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큼은 언제 결정하는가 하면 이것은
자, 이거는 최초 청약 시점에 결정합니다. 최초 청약 시점에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종전에 있었던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예금, 주택 청약 부금은 통장 가입 시에 결정합니다. 통장 가입 시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그만큼 많다고요. 그만큼 주택 규모를 결정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뒤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청약 시점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자 3항이 되겠네요. 위에 물어본 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최초 청약 시점에 주택 규모를 결정하고 민주택 규모를 결정하고 그다음 주택 청약 저축이나 주택 청약 예금이나 주택 청약 부금은 통장을 가입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기 때문에 통장 가입이 아니라 최초 청약 시점에 결정해야 한다 됩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뒤에는 2년이 지나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 나와야 되겠죠. 다음. 자, 8번 나왔습니다. 앞전에 제가 공부했던 이제 우리 요 단기 금융에 한번 MADA 수시 그죠? 우리가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이걸 보면서 한번 요거는 예금 상품이에요. 예금 상품이니까 이것을 보면서 한번 정리할 목적으로 한번 같이 비슷한 그와 같이 한번 묶어봤습니다. 8번. 자, 단기 자금의 운용 상품 중 실적 배당 형태의 상품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확정금리형 상품을 봤네요. 자, 참고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부분 한번 그때 우리가 정리한 것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 단기 상품에 지금 관계된 이 부분 자체가 8번인데 요 8번도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우리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거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MADA는 은행 상품입니다. 은행 상품인데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걸 밑에 해설해 보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08의 해설을 보면 자 MADA가 있고 MADA 이게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이 운영사가 투자 운영사 즉 투자 신탁회사가 하는 MNF가 있어요. MNF 말 그대로 우리가 단기금융펀드죠. 단기금융펀드. 그 다음에 우리가 CMA가 현금 어음관리계좌죠. 현금 어음관리계좌 CMA가 있습니다. 이 CMA는 분류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이 종금사가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권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를 보면 운영하는 사를 보면 MADA 이 MADA는 대표적인 운영사가 은행이에요. 은행회사입니다. 그런데 MNF는 펀드죠. 펀드는 거의 투자 운용회사 또는 투자 신탁회사입니다. 투자 신탁회사. 신탁회사 사는 거고 이때 요 MA는 두 개 쪼개 나눠집니다. 한 개는 우리가 종합금융회사, 종금사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권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정권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금, 어음관리계좌다 쓰기도 하고 그냥 현금관리계좌다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수익 지급을 보면 뒤에 다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는 금액별 차등 확정금리예요. 금액별 차등 금리를 적용합니다. 물론 또 확정금리죠. 확정금리 들어가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되고요. 근데 일정 금액, 즉 50만원 미만이 되면은 이거는 금액별 차등하는데 50만원 미만이 되면 이런 밑에 보면 소액계좌 무이자 제도를 해가지고 소액계좌 무이자 제도로 해서 요거는 이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커야
올라가야 이는 뭐요?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는 거예요. 차등금리예요. 그 다음에 MMF나 뭐요? CMA는 이 두 개 다 이거는 실적 배당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건 다 실적 배당입니다. 모두 다 이거는 실적 배당이에요. 배당이고 자 상대적으로 이 MMF는 상대적으로 뭐야? 안정성이 높아요. 좀 안전한 데 투자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대신에 요 증권사 요 뭐야? 요 CMA 요 증권사 CMA나 종부사 CMA는 이는 수익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볼 게 이제 예금자 보호예요. 보호예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볼 때,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이는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MA, 수시 입출식 예금입니다, 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뭐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호. 예금자 보호 대상이 맞아요. 그 다음에 MMF 이거는 비보호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보호입니다. 보호고. 그 다음, 종금사 있죠? 종금사 요 CMA는 예금자 보호가 맞아요. 근데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아닙니다. 비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때, 요때, 요런 좀 봐야 될 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뭐다? 자, MMD하고, 그 다음에 종금사, 뭐요? CMA는 보호가 된다는 것. 증권사 CMA는 보호가 아닙니다. 요거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좀 가지더라도 좀 금액별 차등금리가 적용되고, 은행 상품이면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MMDA이고, 지금 예금이니까. 그 다음에 단기, 뭐요? 요 금융펀드는 투자신탁회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예금자 비보호. 근데 CMA는 종금사 CMA가 있고 증권사 CMA가 있는데, 자, 종금사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 CMA는 예금자 비보호라는 것. MMF와 CMA는 둘 다 실적 배당이라는 것.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8번에 다음 단기자금의 운용상품 중 실적 배당 형태가 아닌 확정금리형 상품을 봤어요. 그럼 볼 플러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실적 배당이 아니고 확정금리니까 답은 MMDA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MMF와 CMA는 다 실적 배당입니다. 자, 그 답은 1번 되겠고요. 한번 밑에 또 해설 쭉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음 9번 은행의 MMDA와 투자신탁의 뭐요? 자, MM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MDA는 예금금액별 차등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MMF는 모두 뭐예요? 이거는 실적 배당으로서 들어갑니다. 자, 동일한 실적 배당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MMF든 MMDA든 MMF는 투자 예금 한도에 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MMD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MMF는 단기금융펀드는 예금자 비보호 대상이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소액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MMDA보다 MMF가 수익률이 다소 높다. 앞에 얘기했지만 요 MMDA는 소액 계좌 무이자 제도로 해서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MMF는 소액 금액이라도 실질 배당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말이 MMDA보다 소액 예치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일반적으로 MMDA보다 MMF가 더 수익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이제 10번부터 할 건데 10번부터 관계된 이제 내용은 요 내용 실세 금리를 반영한 여기서부터 이제 해나갈 겁니다. 이제 요 부분도 정리할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여기 관계된 것을 계속 정리를 해온 거예요. 지금 쭉 가면서 추가적인 것도 또 뒤에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20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0강에 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내용과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가면서 한번 정리만 좀 해두시면 상당히 점수를 맞기가, 고득점을 맞기가 좋은 부분이에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